이제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좋은 판단입니다. 주식은 판단을 자주 하고 다른 자산에 비해서 판단을 자주 하기 때문에 좋은 판단을 잘할 수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판단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이것을 결과를 아웃풋이라고 하고 우리가 인풋이라고 한다면 이 가운데는 이놈이 있습니다. 뇌가 판단을 하는 거죠. 결국 인풋이 좋아야 되고 뇌가 판단을 잘할 수 있게 돼야 되고 그러면 아웃풋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풋이 좋다라는 것은 뭘까요? 뭐가 인풋이 좋을까요? 인풋이라는 거는 정보입니다. 다양한 정보들. 그 정보들도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마다 다 다릅니다. 주식을 처음 하셨던 분들은 가능하면 매크로보다는 기업 이야기를 많이 넣으셔야 되고요.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매크로까지 응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인풋이 많아지면 우리가 얘가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가 많이 들어와 버리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혼동이 되고 믹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과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봐야 되는 것과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르고 우리들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가능하면 기업 정보에 관련돼서 산업 정보에 관련돼서의 정보를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본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것들을 넣으면 우리가 기업의 장점을 발견할 때 방해 요소도 많이 됩니다. 차라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경기가 나빠진다 그러면 경기가 나빠졌을 때 좋아지는 회사를 사는 연습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처음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정보들을 넣어서 좋은 아웃풋을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고 이것들이 계속 발전되면 인풋을 점점 더 많이 넣어도 내가 걸러야 될 정보가 뭔지 또 좋은 아웃풋을 내야 될 때 유용한 정보가 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처음에는 초보일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기업 정보 위주로 넣고 기업 정보를 넣되 좀 검증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포트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는데 그것들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검증하고 그것이 확실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매번은 아니지만 확률 높게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아웃풋이 좋다는 건 뭘까? 그러면 우리가 그 아웃풋으로 뭘 하자는 거죠? 주식에 쓰는 아웃풋을 뭘 하죠? 매수할 거냐 매도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데 내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어떤 비중을 매도할 거냐, 다 할 거냐, 조금만 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결국은 이상형 월드컵처럼 어떤 결과를 통해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되면 A라는 기업이 있으면 내 포트에 있는 B, C, D, E, F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좋다면 교체하는 방법 아니면 일부를 팔고 편입하는 방법을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뇌를 좋게 만드는 거는 독서 그리고 휴식입니다. 그래서 정보만 많이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넣고 나서 우리가 휴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가능하면 정리해서 체계화시키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좋은 판단을 내릴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갑니다. 확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10번 중에 10번을 다 맞춘다는 게 아니라 10번 중에 6번을 맞추고 7번을 맞추고 8번을 맞추고 9번을 맞출 때마다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얘기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에서 경제는 세 가지의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 기업, 그리고 각 가게. 한국은 도대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쪽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쪽은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비관적이야, 긍정적이야,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국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산이 급증했고 국가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심해지고 국가 채무는 GDP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추경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국가 채무가 1000조. 그래서 국내 총생산의 반에 돼 있다. 그래서 좀 위험해졌다. 너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 이것들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국가도 그렇고 올해는 지방도 문제입니다. 지방 재정은 우리가 보면 더 열악해졌습니다. 보시면 50%가 넘어야 되는데, 재정 자립도가요 50%가 넘어야 되는데 많은 곳들이 50% 이하고, 특히 강원도, 경북, 강원, 전남 20%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지방 재정이 아주 열악해지니까 나중에 지방에서 무언가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20조가량 덜 거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방 재정은 부동산하고 관련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가 지방세 수입의 거의 50% 됐는데 이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죠.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는 어떨까요? 미국은 괜찮다고 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가계부채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해 보시면 바로 오는데 우리는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왔고요. 2022년에는 100%가 거의 왔고, 여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자금을 넣으면 150%, 전세자금을 안 넣으면 100%를 넘습니다. 국가부채율은 그나마 100%라서 건전한 편인데 가계부채율은 상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결국 아파트는 가게들이 취득해야 되는데 가게들이 그 아파트를 더 취득한다는 얘기는 있는 자산보다 부채를 일으켜서 취득해야 될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PF를 해결하는 게 가게들이 해결한다면 결국은 분양을 받아야 될 테니까요. 이게 올라갈 수가 있죠.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까 PF를 우리가 해결하는데 가게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정부가 다 살 수도 없잖아요. 정부 예산도 없는데 기업이 살 수도 없잖아요. 가게들이 사줘야 됩니다. 근데 그 가게들이 지금 100%가 넘었어요. 전세를 포함하면 150%가 넘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풀어서 가게들이 사주면 가게들은 엄청나게 부실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진퇴양난입니다. 그것 중에서 또 제일 어려운 것들이 가게 중에서도 이런 걸 보면 되죠. 전체 가구 중에서 아직은 소수가 연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가 비중이 높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SR 100%를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9%.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자율이 떨어지면 요것도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자율이 만약에 여기서 한동안 유지된다면 아마 요 부분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어떨까? 기업은 이렇습니다. 지금 기업은 자금 조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채고 하나는 유상증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면서 유상증자는 안 되니까 기업 부채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늘어난 거죠.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죠.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되고 있냐, 기업 부채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고 있냐 한번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확 늘어났죠. 물론 여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82조였는데 110조까지 늘어났고 100대 기업의 기업 부채는 지금 보시면 22년인데요. 640조에서 720조까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이자 총계는요. 당연하죠. 이건 뭐 당연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부채도 늘어났고 이자율도 올라갔으니까 감당해야 될 이자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고 올해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도 어렵다. 가게도 어렵다. 국가도 어렵다. 이게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면 가능한데 한국만 금리를 많이 떨어뜨리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미국이 빨리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있는 자산이 급등하기가 쉽지 않다. 단 한국에 있는 자산에 돈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코스닥 주식시장은 조금 좋아져서 MMF에 있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조금 이동해서 주가가 오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 보면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되는 곳들이 어딘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판단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원전 얘기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3%에서 이걸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3%를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그때 습식 저장소, 건식 저장소 이거를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안 하면 이걸 만드는 과정, 그리고 처리하는 과정, 설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2030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3%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하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화 시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30년부터 막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 사용한 핵 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빨리 이게 법으로 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의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늘 정보와 안 늘 정보 그리고 유용한 정보와 유용하지 않는 정보는 내 수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내 시간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다르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기업 중심으로 기업 내용에 관련돼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또 매크로 보셔도 돼요. 근데 통상 우리가 직장이 있으시니까 가능하면 매크로보다는 기업 내용 그리고 정책 내용은 거기에 충분히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판단에 관련된 얘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